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외과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신해철 살해 사건을 저지른 강모 원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타의 연쇄살인마들과 비슷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아주 지능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해철 살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범죄 의료인들은 한국 사회를 좀먹는 공공의 적일 뿐이지 더 이상 선량한 의사들의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해철 살인사건, 신해철 수술실 살인사건의 전모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2018년 어느 기자가 신해철 씨를 사망시킨 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을 죽였을까 하는 것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거를 이제 기사화 보도를 한 거죠. 그 기자가 그나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정말 5명까지 밝혀냈어요. 5명까지 밝혀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한 해 한 명씩 평균 죽였다고 보는데 보도 내용에 보면 2011년 4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한 2년 반 내지 3년에 걸쳐서는 한 명도 안 죽인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못 밝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이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안 죽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술실에서 벌어졌다, 의사가 하다가 그랬다 라는 것을 포장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사건의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그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만이 이 사건의 실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에 천공이 뚫려서 구멍이 제법 크게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느냐? 복강경을 넣어서 소장이 주변 조직에 유착된 것을 떼내다가, 그러니까 박리해내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유착 박리 수술을 하다가 천공이 뚫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장 축소 수술을 한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 위장 축소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술입니다. 그 수술들을 하다가 복강경을 그 복부에 4가지 구멍을 뚫은 거기를 통해서 전기 칼이나 수술 칼, 수술 가위, 전기 인두 이런 걸 집어넣죠. 넣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가 횡격막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고, 그 뚫린 횡격막을 통해서 소장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온 음식물들이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흉곽으로 침투해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심폐기능을 담당하는 흉곽 전체에 오물들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부검 소견에서는 결국 그게 밝혀지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심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심장을 부드럽게 뛰게 해주는 위해서 보호해주는 주머니 있죠. 심낭이죠. 심낭에 또 역시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위축소 수술한 것의 부근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사망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수술은 뭐라고요? 위축소 수술 부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밴드 수술하다가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수술이었고요. 이번 이 사망 사건하고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협착 수술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해철 씨가 왜 경기도 용인 쪽인데 왜 송파구에 있는 1시간에서 어떤 때는 1시간 30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또 2014년 진료기록부상에 보면 10월 17일 오후 1시 40분경에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4시 20분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거 칩 컴플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칩 컴플레인은 병원에 왜 왔느냐, 이분이 복통 때문에 왔다. 진단을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CT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손으로 진찰도 해보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장 폐색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 유착, 장 협착, 장 폐색
이런 거는 다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그냥 표현한 거를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프레젠트 앨리스는 수술을 위해서 당연히 입원하셨겠죠. 수술을 위해서가 아니면 입원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상황을 지켜보자. 뭐 그냥 약을 조금 진정제나 진경제 같은 걸 줘서 처방을 해서 그냥 댁에 가셨다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입원을 했다는 거는 일단 수술을 위해서 대부분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패스트 히스토리가 여기서는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놓치고 수사가 진행이 됐다 저는 믿을 수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패스트 히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신해철 씨한테 왜 장폐색, 즉 장유착이 일어났느냐가 여기에 나옵니다. 보면 2년 전에 밴드 수술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밴드 수술은 또 유착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고무줄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2년 전에 여기 밴드 수술을 부착하는 수술을 한 게 아니고 밴드 제거 수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밴드 부착이 아니고 밴드 제거 수술입니다. 밴드 부착 수술은 그러면 언제 했느냐?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도 내용에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때 부착했던 그 밴드를 2012년도에 밴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더라고요. 또 그러면 그 밴드 부착 수술을 누가 했느냐? 그거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강모라는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위 밴드 부착 수술을 했나 보더라고요. 전에 신해철 씨가 이 병원에서 2012년도가 되겠죠. 그때 위 밴드 제거 수술도 했고 담낭 절제 수술, 즉 썰개 제거 수술을 했고 이 썰개 제거 수술을 한 그 반은 그 상처 조직에서 유착 현상이 벌어졌고 그 유착 현상에 의해서 장폐색 증상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그 신해철 씨가 복통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을 수술해줬던 원장이 이쪽에 병원도 개설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도 거기서 수술 받았기 때문에 이 원장이 좀 더 잘할 것이다 해서 여기로 온 거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여기 말씀드릴 거는 수술은 좋다 하겠다 그냥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술대에 눕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신체를 막 대단히 위중하게 적출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죠. 여러분 수술 동의서 작성을 왜 합니까? 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수술 동의서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동의 절차는 구두로라도 확실하게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 측이나 그 의사 측에서 이거를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동의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수술 부작용에서 무슨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터질 수 있고 무슨 사망할 수 있다. 그 설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내용은 다 배제하고 다 배제해버리고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집도의사예요. 그 동의서 내용 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술 부위입니다. 수술을 예를 들어서 눈 옆에 있는 점을 제거한다 이러면 점 제거 수술, 아나 옆 부분에 있는 점 제거 수술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그냥 옆에 다른 사람이 그 각막 하나 이식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눈을 빼버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술 동의서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집도의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수술할 부위, 수술명이라고 하죠. 1983년도 뉴저지 대법원에서 그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벌일 수 있는 약탈범죄, 살인범죄, 폭력범죄는요 그 두 가지를 어겼을 때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고 한국의 형법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범죄다. 무단 수술을 하거나 유령 수술을 하면 그거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게 아니다. 서로 간에 합의한 수술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한 걸로 되어 있죠.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 한 5시 가까운 시간에 수술실로 이송되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시쯤에 갔다가 오후 8시쯤에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름에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역시 장관유착 박리수술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수술명입니다. 이게 OP 네임이 뭐냐면 오퍼레이션 네임이란 뜻이에요. 수술명이
장관유착 박리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딱 이것까지는 정확해요. 보면은 그 소장의 유착이 벌어져서 그 소장 폐색 증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복통으로 왔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 유착된 거를 풀어줘야만이 장 폐색 현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장관유착 박리수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통증이 시작되겠죠. 자, 우리가 그 아까 부검 소견하고요.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그다음에 장에 막 뚫려 있는 구멍들 이런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요. 우리 신해철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게 눈에 다 보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음식물을 굳이 안 먹더라도요. 거기로 막 소화액들이나 이런 게 그 소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갔을 것이겠죠, 당연히. 바로 페치딘이라고 하는 마약성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죠.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8시 지나서부터. 장유착 박리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아플 이유도 없고요. 아픈 수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페치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게 저게 들어가면 어지간한 고통,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도 그 순간에는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가슴 뻐근하고 숨차다. 자, 지금부터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흉곽 쪽으로 뭔가 심폐기능을 하는 쪽에서 복부 수술을 했는데, 장관유착 박리 수술을 했는데,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다고 하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심장이 구멍이 뚫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뭐 본인이 불편해서 숨을 좀 잘 안 쉬나 보다, 자발적으로 호흡을 잘 못 하시나 보다 해서 산소 3리터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이 코의 끄트머리에 살짝 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산소를 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진통제가 엄청나게 강력한 진통제가 들어갔으니까 뻐근한 게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울렁거림이 심하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거 뭡니까? 속을 풀어주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구토증세를 완화시켜주는 맥페란이라는 약을 주게 되죠. 그 뒤로 다시 또 흉통이 생기겠죠. 한 10분 만에 다시 생깁니다. 15분 만에 흉통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몰핀은 페치딘만큼 아시다시피 강력한 또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또 당연히 그러면 호전이 되죠. 또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아프긴 하지만 통증 흉통이 호전됐다 그러면 지금 이 간호사분은요 아마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관찰해야 되겠죠. 이건 뭐 1시간 뭐 한두 시간 만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통상적인 이게 수술 후 통증인지 이게 구분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조금 더 심하다는 거죠. 또 몰핀이 들어가요. 11시 30분쯤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다가 그 이후로 부분은 제가 진료기록부 원본 말고 여기 이제 그 이후로 부분은 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매니저라고 하죠. 그 매니저분의 진술에서 이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이제 입원해서 수술 동의서 작성했다 되어 있죠. 대단히 매니저분 차트에 맞춰서 매니저분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월 17일 이제 수술 후입니다. 4시 40분경에 수술실로 이송됐다. 똑같죠? 그 진료기록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수술 잘 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매니저가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꿰맸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좀 금시초문인 상황이죠. 물론 매니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 위도 잘 꿰맸다고 하니까 뭐 잘했나 보다. 이제 위 수술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그럼 위 꿰맸고 뭐 잘 돼서 그 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뭐 뷔페가 가면은 이제 음식도 많이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실 거고 막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 통증은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그냥 매니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원장이 이 사람한테 어찌 보면 자기가 했던 일을 다 그래도 막 좀 알겠지 싶어서 다 설명을 했는데 보면 위 절제 수술이 갑자기 나와버린다. 위 축소 수술인데 절제를 했는지 진짜 봉합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축소 수술 자체가요 대단히 규모가 큰 수술입니다. 여하튼 그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생각은 이게 원래 우리 그 신해철 씨가 하기로 했던 수술인가 보다 생각하고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 통증하고 심해지면서 맥페란, 몰핀 아까 똑같이 그죠? 굉장히 정확하게 다 진술이 되고 있고
10월 18일 날 이제 자정경부터 계속 요구합니다. 통증호선 진통제, 진통제 막 맞고 수면 요고대 맞고 막 지금 계속 그렇게 됐죠. 잠이 오겠습니까? 가슴이 쥐어짜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죽을 고통이 시작됩니다. 18일 날 오후 8시 50분에 또 엄청난 통증이 있죠. 저녁 때 되면 더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통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이제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점에부터 똑같은 그 크기의 통증이라 하더라도요, 저녁 때나 그 밤에 더 아픈 경우를 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도저히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마 그 통증이 죽을 만한 그런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수면 상태에 빠지죠. 우리가 한 12시간 그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사람을 고문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는 건지 아니면 그 비몽사몽 있죠. 그리고 그냥 넋이 나가는 상태, 그렇게 이제 서서히 빠져들고 있죠. 안전 못하고 계속 아프다, 썰어내린다. 배를 썰어내리면은요, 이게 더 심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압력을 가하면 그쪽으로 구멍 뚫린 대로 빠져나가고 그게 다시 흉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페치딘이라는 마약성 진통제 계속 들어가게 있고. 이제 그 10월 19일 날까지도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랬는데,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도 이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저게 그냥 수술 후에 있는 일상적인 통증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위축소 수술은 안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하기로 했던 수술이 아닌데 그거 했다가 야 이거 그래서 지금 그냥 퇴원시켜보자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숨겨야 될 부분은 숨겨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범죄 행위라는 거는요,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전혀 엉뚱한 짓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안에 되시는 분한테 원장이 이랬다고 그러죠. 좀 미염이나 주스 먹어도 될 거다. 먹어도 되고, 그게 먹었는데도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 기본적인 영양은 링그 주사를 통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을 퇴원시킨다, 이거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퇴원시켰다. 이거 하나도 거짓 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도 또 뭐 몰핀하고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다 맞았어요. 다 맞고 지금 갔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근데 하루가 지난 새벽 5시죠. 그러니까 대충 시간으로 보면 한 12시간에서 13, 시간 지났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재입원을 하는 거예요. 열도 나기 시작하죠. 이제 열이 난다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은 복막염이 복막으로 빠져나온 그 음식물들이 복막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칼이나 어떤 무슨 오염된 거에 한번 찔렸는데 24시간 내에 열 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거기서 염증으로 발전해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염증을 계속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면 열이 나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복막염, 그 소장을 통해서 빠져나온 음식물들, 이물질들이죠. 그것들에 의해서 복강 내에서 염증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미 흉곽 쪽으로는요, 오물들이 올라가서 심폐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심폐기능은 이미 마비시키고 있는 상태고, 복막염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10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보면 됩니다. 11시경에 이제 열을 40도까지 나온 게 이제 복막염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신해철씨가 굉장히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40도까지 나는 것까지 그냥 좀 뭐 의사 말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점 왔으면 사망입니다. 여기서 뭔가 응급 조치를 취해도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심폐기능까지 완전 마비가 거의 되고 있고, 복막염 하나만 이 상태에서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는데, 흉곽에 대량으로 침투한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들이 발생시키는 그 문제점, 그거 처리하기는 거는요 더 어렵죠. 그 갈비뼈 다 자르고 수술 뭐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발견한다 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살리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말 참 극도의 어떤 자기 인내력으로 막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파하는데 위 묶어 놓은 거 풀 수 없냐? 매니저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얼마나 옆에서 보기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텐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겠죠. 소장을 통해서 빠져나온 음식물에 의해서 복막염에 의한 통증일 것이다. 간호사는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호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신해철 씨가 받고 있는 이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인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시간이 잡아먹다가 10월 20일 날 오후 4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그 복막염은 아니 안심하라 또 이 원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저승사자니까. 그리고 가슴 통증 위 수술 때문은 아니고 내시경 때문이라고 한다 엉뚱한 말들을 하면 당연히 위 수술을 한다고 내시경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보면 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복막염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지금 엉뚱한 대도 안 하는 말들을 막 계속 늘어만 놓고 그냥 자기는 이거를 환자 측 과실로 떠넘길 방법을 이때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다리다 보면 뭡니까? 당연히 신해철 씨 측에서 뭔가 임의로 판단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과실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해가지고 죽었다. 난 모르겠다. 이래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완전 올가미를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시 15분경에 또 야근 받아가지고 퇴원하는 거죠. 또 하루가 또 지납니다. 새벽에 또 막 숨가빠서 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오게 되죠. 또 게 살죽이나 이런 거 조금 위험하고 조금 먹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죠. 당연히 못 먹겠죠. 이제는 그 먹는 즉석에서요 엄청난 고통이 바로 동반될 수가 있겠죠. 이미 바깥 그 복강 내에도 완전히 퍼졌고 흉곽 내에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조금만 들어가 고스란히 엄청난 고통으로 연결되겠죠. 매니저는 열이 38도까지 올라 땀을 다 전형적인 폐혈증 증세 있지 않습니까? 그 복막염이 진행이 되면서 폐혈증 증세로 가고 그다음에 흉곽 내에 심낭에 구멍이 뚫려서 심폐기능을 정지시키기 바로 직전의 단계들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정말 불굴의 의지로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지나서 힘을 주었더니 이 정확한 진술을 하죠. 매니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해철 씨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대변을 보려고 했는데 대변을 보려면 당연히 복부에 힘이 조금 가지 않습니까? 심장이 딸려 내려오는 듯한 이게 정확한 거죠. 횡격막이 제기능을 못하고 구멍이 뚫렸고 심낭이 구멍이 뚫렸고 복강 내 복압이 높아지면서 그 심장을 꽉 누르게 되니까 심장이 밑으로 꽉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검 소견을 통해서 알게낸 거하고 정확하게 부합되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증상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통증 호소하면 재입원했죠. 수면제 요구.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이 저승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과실이 없는 걸로 계속 만들어가고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견디기 힘들면 뭔가 엉뚱한 짓 할 것이다. 그렇게 통증만 조금 가라앉히 한번 보자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줘.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몰핀이나 마약성 진통제 주고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숨쉬기 어렵다고 하니까 산소 틀어주고 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전 8시에 심전도 원장이 와서 심전도 검사합니다. 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얼굴과 손이 까매지죠. 당연히 심폐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얼굴과 손이 까매지는 현상은요. 일종의 그 청색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증상으로 보이거든요. 제대로 산소 포화도가 제대로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가고 나면은 바로 그 뇌사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소하고 혈당, 그 포도당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뇌죠. 근데 거기가 산소 포화도가 95, 96% 정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거기가 80 이하로 장기간 100에 가깝게 유지되는 곳이 80 이하로 떨어져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신해철 씨 고통을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산소 포화도가. 그러니까 손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응급수술 한다면서 3층으로 갔는데 3층으로 갔다고 그러죠. 이분이 그냥 기도만 확보해서 거기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산소를 틀어넣어서 일단 그 저산소증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보면 목에 호스 꽂아 놓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그리고 한 30, 4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즉 기도 확보를 위해서
관을 목에다가 꽂은 수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했고, 그리고 10월 22일 오후 2시경에 구급차가 왔고 서울의 아산병원 있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매니저분하고 유족 주장들은요, 유족들이 이렇게 그 일지 쓰듯이 쭉 해놓은 내용들은요 대단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병실 간호사분들 대단히 정확하게 적어놨었습니다. 그 기록을 다 해놔가지고요.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이 지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덮여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이 닥터 벤데타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도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신해철 씨는요, 살인당한 겁니다. 제가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살인 사건 있죠? 이 5명은 분명히 살인을 당한 거고요. 살인을 당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의료사고, 의료과실사고도 있겠지만 고의 그러니까 살인, 생체 실험이나 그것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료과실로만 접근을 하면 연쇄살인 사건을 의료과실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단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디컬 스릴러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나 이런 게 대부분 다 살인을 의료과실로 조작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이용해서 그런 소설이나 메디컬 스릴러 영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발견한 거는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술실 전체가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고, 의료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가면을 쓴 이 살인마들이, 사이코 살인마들이 그 짓을 계속 의료과실로 하고 심지어는 무과실로 하면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 씨가 죽음의 공포가 동반된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 매니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자가 나의 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 악마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마취시켜놓고 그 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신해철 씨가 남긴 이 절규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철학자 신해철 씨가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